불멸을 꿈꾸는 자는 필연적으로 현재를 잃는다. 나는 시간의 틈새에서 인간의 오만함을 걸음삼아 피어나는 꽃. 하루다. 함양궁은 이제 거대한 관이 되었다. 붉은 옥의 계약 이후 시황제의 육신은 궁궐 깊숙한 곳에 유령처럼 머물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조조의 서늘한 그림자와 백성들의 신음뿐이다. 황제는 이제 태양 아래 서지 않는다. 붉은 옥이 내뿜는 기이한 열기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빛을 거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두운 대전 안에서 옥의 박동에 귀를 기울이며 환각을 본다. 죽지 않은 황제는 산자들에게 유령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조조는 황제의 유령 같은 권위를 빌려 제국을 난도질하기 시작한다. 그는 법도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모든 권력을 자신의 집무실로 수렴시킨다. 조조의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먹물은 누군가에게는 사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가문의 멸망을 알리는 낙인이 된다. 나는 조조가 밤마다 황제의 침소 밖에서 들리는 비명을 감상하는 것을 본다. 시황제는 옥 속에 갇힌 알 수 없는 환영들과 현생의 고통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조조는 그 비명 소리가 마치 악기 연주라도 되는 양 박자를 맞추며 서류에 인장을 찍는다. 폐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옥 속으로 완전히 녹아드는 날, 당신은 비로소 이 비천한 육신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신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지루한 정사는 이 조조가 맡아드리지요. 시황제는 가끔 제정신으로 돌아와 조조를 부른다. 하지만 그 짧은 이성의 시간조차 조조가 피워올리는 기이한 향료에 의해 다시 몽롱한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황제는 자신이 조조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조조가 주는 가짜 안도감에 중독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조조는 황제의 인장이 찍힌 명령서를 들고 직접 형장에 나선다. 그는 죽어가는 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그들의 생기가 붉은 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관찰한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을 만지고 조각하는 예술가처럼 행동한다. 나는 조조의 집무실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모형 지도를 본다. 조조는 진나라의 성읍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조금만 더, 제국이 완전히 불타올라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순수해질 것이라고 말이다. 그의 야망은 단순히 황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섭리를 비웃는 것에 있었다. 만리장성에서는 부소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 병사들과 함께 흙을 나른다. 그는 조조의 명령으로 보급이 끊긴 상황에서도 끝까지 제국을 지키려 애쓴다. 부소의 충성심은 조조에게는 가장 먼저 꺾어야 할 꽃이자 가장 위협적인 빛이었다. 나는 궁궐 처막 끝에 달린 풍경 소리를 기록한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풍경은 기괴한 소리를 내며 흔들린다. 함양궁에 모여든 수천 명의 원혼이 조조의 지휘 아래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조조는 이제 인간의 영역을 넘어 영혼들의 군주로 군림하려 한다. 함양궁의 회랑은 이제 낮에도 촛불을 밝혀야 할 만큼 음습한 기운이 감돈다. 조조는 황제의 병수발을 핑계로 대신들의 아련을 철저히 차단한다. 승상이사조차 조조의 허락 없이는 문턱을 넘지 못한다. 제국의 심장부에서 정보는 오직 조조의 입술을 통해서만 흐르고 왜곡된다. 대신들이 모인 조회석상에서 조조는 황제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교지를 내린다. 그는 증세를 건의하는 관리의 목을 그 자리에서 치게 하며 그것이 황제의 엄중한 뜻이라 속인다. 공포는 대신들의 혀를 묶었고 조조의 권위는 황제의 신비주의 뒤에 숨어 무소불위가 된다.
시황제는 침상 위에서 허공을 핥힌다. 그의 눈에는 이제 현실의 방이 보이지 않는다. 붉은 옥이 보여주는 환상 속에서 그는 과거에 정복했던 육국의 왕들이 자신을 비웃으며 다가오는 환각에 시달린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조조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저들을 치워라. 조조, 저 죽은 자들의 눈구멍에서 피가 흐른다. 왜 나를 만지려 하느냐? 옥의 빛으로 저들을 태워버려라. 어서 명령을 내려라. 조조는 황제의 일그러진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향로에 새로운 약재를 던진다. 연기는 황제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다시금 가짜 평온을 선사한다. 조조는 황제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저들은 폐하가 죽인 자들이 아니라 폐하를 배신한 신하들의 홀령이라고. 나는 아방궁 공사 현장에서 도망친 노비들이 산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기록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병기를 만들고 조조의 폭정에 맞설 기회를 엿본다. 조조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군대를 보내지 않는다. 적당한 혼란은 황제를 더욱 고립시키기에 좋은 재료이기 때문이다. 조조는 황제의 막내 아들 호해를 불러들인다. 호해는 어리석고 탐욕스러워 조조가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다. 조조는 호해에게 황금과 미녀를 선사하며 그를 쾌락의 늪에 빠뜨린다. 장차 부소를 대신할 가짜 태자를 만드는 작업이다. 공자님, 천하는 누리는 자의 것입니다. 부소 형님처럼 고리타분하게 백성을 걱정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폐하께서 신선이 되시면 이 화려한 제국은 오직 공자님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길을 닦아드리지요. 몬겸의 전령이 함양에 도착한다. 북방의 상황이 위급하며 황제의 친서를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간절한 상소문이다. 조조는 전령을 은밀히 불러 황제가 위독하니 소란을 피우지 말라 협박하고 상소문을 촛불 위에 올려 태워버린다. 타오르는 상소문의 죄를 보며 조조는 차갑게 미소 짓는다. 그는 이제 제국의 지도를 보며 어디에 불을 지를지 고민한다. 진승과 오광의 무리가 봉기했다는 소식이 드디어 조조의 귀에 들어온다. 그는 이것을 난세의 불꽃이라 부르며 좋아한다. 조조는 붉은 옥의 에너지를 추출해 검은 액체를 만든다. 그는 이것을 황제의 약이라며 매일 조금씩 먹인다. 황제의 신체는 점차 인간의 조직을 잃고 옥과 같은 질감으로 변해간다. 죽지도 살지도 못한 함양의 유령은 그렇게 완성되어 간다. 제국의 운명은 이제 조조의 손가락 끝에서 춤춘다. 부소는 멀어지고 충신들은 죽었으며 백성들은 일어났다. 조조는 이 모든 혼돈을 자신의 첫 번째 윤회를 위한 성대한 재단으로 삼으려 한다. 이제 마기오를 파국을 향해 조조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제국의 하늘에 붉은 유성이 떨어진 날, 시황제는 마침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붉은 옥은 이제 그의 가슴뼈와 완전히 일체화되어 그의 심장 박동을 대신하고 있었다. 시황제는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으며 조조를 찾았다. 조조, 내 몸이 차갑다. 옥의 열기가 나를 태우고 있어. 네가 약속한 불멸은 이토록 아픈 것이었더냐? 나를 살려라. 아니, 나를 이 고통에서 꺼내다오. 폐하, 이것은 신이 되기 위한 마지막 정화의 과정입니다. 고통을 견디셔야만 영원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조조의 속삭임은 시황제의 마지막 이성을 마비시켰다. 황제는 다시 눈을 감고 어둠 속으로 침잠했다. 조조는 자리에서 일어나 황제의 침소를 밀봉하라 명령했다. 이제 황제는 완벽히 조조의 소나귀에 갇힌 유령이 되었다. 같은 시각 함양성 밖에서는 진승과 오광의 반란군이 파죽지세로 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전령이 도착했다. 하지만 조조는 그 전령의 목을 베어 입을 막았다.
그는 반란군이 함양의 턱 밑까지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조는 황제의 옥새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부소와 몽염에게 자결을 명하는 거짓 칙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의 붓끝이 움직일 때마다 진나라의 기둥들이 소리 없이 부러져 나가고 있었다. 제국의 멸망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법이다. 조조라는 독초는 이제 진나라의 심장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함양의 유령이 된 시황제는 자신이 만든 감옥 속에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고 있었다. 제2화의 막이 내린다. 함양궁은 정막 속에 휩싸였으나 성 밖의 들판은 반란의 불꽃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허수아비가 된 황제와 그를 조종하는 모사, 그리고 다가오는 난세의 불길은 제3화 빛빛 문장과 함양의 통곡에서 더욱 처절하게 타오를 것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파국을 향해 흐른다.